사실 주제가 인성교육인데 제 전공이 인성이 사실 아닙니다. 저는 이렇게 학부 때부터 원래 공학을 했습니다. 컴퓨터 공학을 했고요. 약간 이제 저의 히스토리 약간 이제 나와 있긴 한데 제가 원래 컴퓨터 쪽 박사학위를 맡은 다음에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검찰청에서 컴퓨터 범죄 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수사 쪽 관련돼서 도움을 주다 보니까 보안 쪽에 문제가 있겠다라고 해서 저희 서울여대에 정보보호학과를 총장님께 만들어 달라고 한 게 2001년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정보보호학과를 만들어서 정보보호 인력들을 기르다가 보다 근본적인 거는 이게 기술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은 인성과 윤리의 문제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2000년대 초부터 이제 인터넷 윤리 운동에 같이 참여를 하게 됐고요. 그래서 이제 2014년, 15년에는 인터넷 윤리 학회장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요즘에 4차 산업혁명 그래서 인공지능 이야기 많이 나오죠. 그래서 2016년부터는 이제 이 다음 강의를 하게 되신 우리 임상수 교수님이랑 같이 몇 분이서 인공지능 윤리에 관한 연구를 한 3년 정도 해서 작년에 과학기술정보부 정보통신부한테 인공지능 윤리 가이드란을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학으로부터 시작을 했는데 최근에 대학에 와서 오히려 더 많은 일들을 윤리나 보안이나 인성 쪽으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마 이 자리에 서게 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관심 가지고 오신 분들의 대부분들이 인성교육 쪽, 특별히 이제 제가 드릴 이제 토크의 주된 부분들이 인성교육에 포커싱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앞에 이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환경을 아주 태어날 때부터 자기 주변에서 이렇게 디지털 환경들이 조성이 되어 있어서 그게 이제 선택이 아니라 그냥 필수고 자연스러운 그 세대들한테 어떻게 하면 인성교육을 접근할 수 있을까라는 주제이긴 한데 앞부분에 저는 좀 포커싱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점점 더 많아질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고 또 그들에게 이제 특별히 요즘은 이제 마케팅 하시는 분들 마케팅 하시는 분들이 그들한테 어떻게 하면 많은 물건을 팔까, 그러다 보니까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관한 특징들을 상당히 많이 분석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제가 소개를 해드리면서 앞으로 이제 더 많은 특징들과 저희들이 알지 못했던 사실들을 접하게 될 텐데 그거에 대한 이제 근본적인 부분들을 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이 디지털 네이티브라는 단어를 처음으로 썼었던 사람이 누굴까? 보통 이제 교육학에서 이제 프랜스키 교수님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사실은 이분입니다. 그분보다 한 5년 전에 여기 이제 존 페리 바로우라는 분인데 이분이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분은 원래 시인입니다. 시인. 근데 이분이 여기 빨간 글씨로 나와 있죠. EFF라고 되어 있는 이 단체를 공동 설립했던 분인데 사이버 공간이 발생을 하면서 그 안에서의 이제 인간들의 그 표현의 자유, 그다음에 그 안에서의 프라이버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주장을 하셨던 분이세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밑에 홈페이지 일부분을 제가 발췌를 해왔지만 여기 보시면은 이제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이라는 걸 만드셨던 분입니다. 그 사이버 스페이스 독립선언문 가운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머그런트하고 네이티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오프라인 세계에서 있던 사람들이 사이버 공간을 만나서 이제 그쪽으로 이동을 하죠.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제 이민자라고 표현합니다. 사이버 스페이스 이민자고, 문제는 그 사이버 스페이스 이민자가 누구냐면 현재 주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전화 여론전 현재 주역들이 이민을 하게 되고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들은 우리의 자녀들이죠. 자녀들은 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는 거죠. 그래서 그 자녀들은 사이버 스페이스에 있어서 아예 처음부터 원주민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민자들이 원주민들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권위는 부모한테 더 있지만, 기성세대한테 있지만 거기에서 태어난 원주민 세대들이 사이버 스페이스를 활용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들의 창의력과 자유와 이런 부분들을 컨트롤하지 않으면 막을 수 없다는 생각들을 가지니까 오프라인에서의 규제, 오프라인에서의 어떤 권력들이 그대로 사이버 스페이스 안에 들어가는 게 이제 문제다. 그러면서 이제 이분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Parental Responsibility, 부모들의 책임을 본인들이 자녀들에 대해서 직접 진료가 하지 않고 정부기관이나 어떤 오프라인 세계의 그런 것들을 그냥 도입하려고 하는 거다. 이제 그러면서 사이버 스페이스 상에서의 어떤 자유나 언론의 자유, 특별히 뭐 이런 부분들을 주장했던 부분들이 하나인데, 이게 이제 처음에는 많이 알려지지 않았고요. 일종의 이제 NGO 활동처럼 알려졌다가 이게 1996년에 나왔던 건데
자, 이제 2001년도에 마크 프렌스키 교육학 하셨던 교수님이 본격적으로 미국 교육이 그 당시에 이제 망했다, 뭐 이런 표현이 나올 정도로 굉장히 이렇게 자기감에 빠져 있을 때 그 원인 분석을 했던 이제 아티클 중에 하나입니다. 제목 자체가 디지털 네이티브, 디지털 이머그런트. 왜 미국의 교육 시스템이 지금처럼 형편없게 됐느냐? 이유는 뭐냐면 세대들을 분석을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대, 우리가 세워놓은 교육의 어떤 계획들이 지금 막 자라나는 세대들의 특징에 전혀 맞지 않는 걸로 세워놨기 때문에 우리가 볼 때는 교육 시스템이 안 먹힌다라고 표현하면서 원인을 여기 나오는 것처럼 우리 학생들에 관한 부분들을 포커싱을 해야 된다. 그러면서 나왔던 부분들이 이제 그 디지털 원주민이죠, 네이티브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그래서 프린스키 교수님 이후로 많은 분들이 이제 세대 구분을 본격적으로 하기 시작했고요. 이 세대 구분은 연도 차이는 조금씩 있는데 좀 숫자가 나오면 복잡하죠. 사람이 숫자 나오면 이렇게 막 이제 외우기 싫어하는데 제가 이제 이 세대 구분하는 아주 간단한 방법을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베이비 부모 세대죠. 베이비 부모 세대는 이 세계대전 이후에 태어났던 사람부터 시작해서 1964년까지를 뽑습니다. 왜 64년이냐면 제가 그 경주에 딱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건 아니고요. 하여튼 64년까지, 어떤 분은 63년, 65년 왔다 갔다 하는데 저는 베이비 부모로 이렇게 분류가 됩니다. 이 표에 의하면. 자, 그 뒤부터는 15년 간격입니다. 15년 간격. 보통 한 세대를 30년을 잡죠. 그래서 이제 65년, 그 다음에 80년, 그 다음에 95년. 이렇게 딱 잡으면 됩니다. 사실 한 세대를 30년을 잡는데 이 디지털 세계는 굉장히 빨리 발달하고 보통 한 2년에, 이전에는 뭐 1년 반에 2배, 그런데 요즘은 이제 그보다 더 빨리 많이 발달하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기 때문에 세대의 간격은 보통 15년 정도로 잡았습니다. 잡으신 분들의 이제 의미가 물론 있습니다. 이 X세대는 이제 X세대라는 이제 책이 있는데 그 책을 통해서 시대 구분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X세대가 있고, 왜 X세대냐면 잘 모르겠다는 거죠. 이 세대의 특징들을 잘 모르겠다. 그래서 X세대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뒤에 이제 Y세대가 나옵니다. Y세대. X 알파벳 Y 다음에 X 다음에 Y죠. 이 친구들은 지금 여기 계신 분들이 많이 있을 텐데, 이 세대는 이제 바라보는 2000년에 주역이 될 거다라고 그래서 밀레니얼이라고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이제 소위 말해서 대학생 이하의 청소년들, 이게 이제 주로 그 G 세대라고 합니다. 그래서 X, Y, G라고 되죠. 그래서 알파벳의 이제 마지막까지 끝났고요. 그래서 제가 뒤에 잠깐 소개해드리겠지만 이제 새로운 이 G 세대가 1995년부터 2019년이니까 굉장히 길죠, 벌써. 그래서 이 G 세대를 다 통과할 수 없고 이걸 다시 또 나눴습니다. 또 15년으로 쪼개니까 언제일까요? 1995에다가 15년을 더하면 2010년입니다. 2010년부터 알파 세대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알파 세대. 자, 그럼 이제 이 알파 세대란 말을 호주에 있는 분이 쓰셨는데, 이제 이 다음에는 어떤 세대가 나올 것 같습니까? 베타 세대라는 말은 아직 아무도 안 썼습니다. 여러분이 쓰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이게 계속 15년 단위일지, 문제는 이게 너무 빨리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15년, 그러니까 한 세대라는 게 원래 인구 통계학적으로 따지면 같은 시대에 태어나서 같은 환경에서 자라는 그런 소통의 소재를 같이 갖고 있는 사람들을 보통 많이 꼽는데, 그러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나라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어느 나라는 전쟁을 겪었던 세대가 있고 그렇지 않은 세대가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디지털 세계는 글로벌하죠. 글로벌해서 글로벌하게 사용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15년이 아니라 지금 10년도 빠르다. 10년만 돼도 앞에 10년 전 사람하고 후 사람하고 소통이 안 될 만큼 경험한 게 너무 빨라지기 때문에 이제 이 세대 구분이 더 빨라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를 기준으로 해서 나이가 대략 이렇습니다. G세대가 25세 이하, 그다음에 40, 55, 본인이 어느 세대인지 한번 잘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디지털 네이티브라고 그러면 이제 보통은 이렇게 여기 이 밀레니얼 세대하고 G세대를 꼽고요. 이걸 또 구체화시키다 보니까 1.0 세대, 2.0 세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프렌스키라는 분도 그분의 페이퍼에서 이렇게 표현하셨고, 그다음에 탭스콧은 이제 기업인인데, 기업인들은 주로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마케팅 차원에서의 이제 사람들 분석을 하다 보니까 이 탭스콧 또는 테스콧은 또 비슷하게 분석을 했습니다. 자, 이 디지털 원주민들이 살고 있는 환경에 대한 부분인데, 이게 워낙 많이 바뀌어서 제가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할까 그러다가 이 디지털 환경을 지배하는 법칙들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이 법칙에 의해서 앞으로도 계속 발전해 나가기 때문에 그 법칙 몇 가지를 이해하시면
이 세대들이 앞으로 겪게 될 변화가 이런 거구라고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무어의 법칙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무어의 법칙, 메칼프의 법칙, 롱테일 법칙이라는 건데요. 이 무어의 법칙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제 반도체 소자에서 나왔습니다. 이 같은 기능을 하는 거지만 그 반도체의 면적이 계속 이렇게 줄죠. 줄어서 이게 한번 중간에 수정 과정을 거쳤지만 2년 정도 되면 2배 정도로 증가한다. 그래서 이걸 이제 일반화시키다 보면은 이 디지털과 관련되어 있는 발전 속도가 거의 2, 3년 내지는 뭐 한 5년만 되면 2배로 바뀐다. 인터넷상에 모여 있는 정보가 한 2년만 되면은 2배로 늘어난다. 뭐 이런 이제 발전 속도에 관한 법칙으로 많이 알려져 있고요. 제가 대학 다닐 때 이제 이런 F2라는 컴퓨터가 있었습니다. 이게 한 대 보통 그 당시에 130만 원 이랬는데 제가 이제 국립대를 다니는데 그 당시 등록금이 50만 원 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2번 등록금을 사야 되는 그런 컴퓨터인데 여기 보시면은 하드디스크가 있죠. 이게 그 당시에 20메가 있을 때 20메가. 지금 상상이 안 되죠. 근데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10테라짜리 하드디스크가 나와 있고 USB도 512기가 이 정도까지 메모리가 굉장히 많이 발달되어 있고요. 메모리 가격 1기가에 해당되는 가격이 지금 거의 무료에 가까울 정도로 떨어져 있습니다. 저장 단위도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뭐 킬로바이트, 메가바이트, 기가바이트 시작해서 지금 제타, 요타까지 나와서 보통 성능 측정할 때 많이 쓰고 있고요. 보통 1엑사바이트 같으면 미 의회도서관에 있는 그 자료의 약 10만 배를 저장할 수 있는 아주 굉장히 큰 단위인데 이 정도까지 지금 점점 더 작아지고 빨라지고 싸지고 이제 이런 형태로 발전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무어 법칙이 말하고 있고요. 이제 두 번째는 메칼프의 법칙입니다. 이거는 뭐냐면 어느 이제 네트워크에서 사실 시작된 건데 어느 네트워크나 서버에 사람들이 몇 명 모이느냐, 10명 모이는 거하고 100명 모이는 거하고 가치를 놓고 봤을 때는 제곱비례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10배 사람이 많다고 해서 10배의 가치가 있는 게 아니라 100배가 있다는 거예요. 100배. 이게 이제 요즘에 팔로워 수, 가입자 수 가지고 경쟁하는 기본적인 규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많아지면 이제 흔히 오프라인에서 말하는 이제 목이 좋은 곳이죠. 목 좋은 곳, 장사하기 좋은 곳이 되는 거고. 그래서 이 메칼프의 법칙 때문에 사실은 하루아침에 벼락부자가 된 사람, 스타가 된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유튜버라고 많이 아실 텐데 유튜버 같은 경우는 다 이 메칼프의 법칙을 아주 잘 따라가는 그런 이제 플랫폼 중에 하나죠.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모일수록 거기에 따른 수익들이 굉장히 많고 제가 오늘 아침 뉴스도 봤더니 이렇게 아이들 장난감 유튜브로 선전하는 보람인가 하는 친구 있죠. 6살 난 아이. 그 친구가 강남에 95억짜리 빌딩을 샀다. 뭐 이게 탑 뉴스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이거죠. 인터넷상에서는 언제든지 자기가 테마만 좋으면 새로운 기회가 항상 주어진 희망의 장소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시면 인터넷을 쓰는 사람들이 실제로 페이스북이나 유튜브를 얼마만큼 가입을 했는지 그 다음에 활성화됐는지를 보여주는 건데 파란색이 등록자고요. 밑에 주황색, 오렌지색이 실제 활동하는 사람입니다. 보통은 등록자보다 활동하는 사람이 적죠. 근데 유튜브는 반대입니다. 유튜브는 여기 반대죠. 그러니까 등록하지 않았어도 열심히 들어와서 많이 보다 보니까 이 메칼프의 법칙이 가장 잘 적용되는 사이트가 유튜브입니다. 유튜브가 이전에는 동영상 서비스 하는 쪽으로 분류가 됐었어요. 근데 최근에는 유튜브를 전부 SNS로 분류합니다. 유튜브 안에도 메신저가 있고요. 그래서 채팅할 때도 요즘에 진짜 10대 이하들은 이 유튜브 채팅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동영상 틀어놓고 자기들이 채팅을 하는 걸 많이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실제 인터브랜드에서 자산 가치를 따질 때 이런 기업들에 보면 구글, 애플, 뭐 마이크로소프트사, 그다음에 아마존, 페이스북들이 전부 다 전 세계에서 이 10위 안에 들어가 있는 자산 가치를 가지고 있는 기업들인데 이 기업들의 상당히 많은 공통점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네트워크를 활용하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가 이제 롱테일의 법칙인데 보통 역파레토의 법칙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고요. 파레토라는 사람이 이제 통계학의 아버지로 알려져 있죠. 이분이 당시 이탈리아를 대상으로 어떤 걸 생각했냐면 결국 이제 소비자의 상위 20%가 전체 수익의 80%를 다 커버한다. 그래서 보통 20대 80의 법칙, 80대 20의 법칙이라고 그러는데요. 이게 인터넷이 되고 나서부터는 그렇지 않더라. 조금씩 사는 그 하위의 80%에 있는 개미 군단이 오히려 전체를 좌지우지한다. 이게 이제 롱테일의 법칙이죠. 그래서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이 새로운 이제 기회가 되고 있고 새로운 플랫폼으로 되고 있고 그래서 평범한 다수가 소수의 특별한 사람들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는 세상이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뭐 쇼핑이나 학습이나 여기 뱅킹이나 이런 것들이 다 온라인으로 옮겨가 있고요. 실제 우리나라의 경우도 통계를 이렇게 보면은 실제 이 인터넷 쇼핑했던 경험들을 갈수록 늘어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디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신문, 종이 신문을 통해서 보는 젊은이들이 좀 거의 없죠. 다 일반적인 인터넷상에 있는 매체를 통해서 신문도 읽고 TV도 시청하고 영화도 보고 라디오도 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전에는 잘 존재감이 없었던 수많은 사람들이 점점 존재를 나타내는 이제 그런 세대로 바뀌는 것을 이제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제 그런 그 규칙이고요. 이런 전통적인 규칙 말고 이제 새로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소위 말해서 이제 4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는 부분들인데, 2011년에 미국의 이제 제퍼디라는 퀴즈쇼에서 실제 여기 켄 제닝스하고 브래드 러터라는 사람이 양쪽 두 쪽에 나와 있는데 이 두 사람은 그 미국에서 있는 이 퀴즈쇼에서 가장 많이 1등을 했던 사람이 왼쪽에 있는 사람이고요, 가장 상금을 많이 탔던 사람이 오른쪽에 있는 사람입니다. 일종의 이제 퀴즈쇼의 챔프죠. IBM 왓슨의 인공지능 컴퓨터하고 대결을 벌였던 사건입니다. 결국 왓슨이 이겼습니다. 그래서 아주 유명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이 제퍼디 퀴즈쇼에서 사람 중에서 가장 해박하고 가장 많은 지식을 알고 있던 사람들을 이제 인공지능 컴퓨터가 이겼다는 굉장히 중요한 이제 사건 중에 하나고, 이제 우리 한국 사람들한테 인공지능 컴퓨터가 가장 보편적으로 알려진 사건은 바로 이 사건입니다. 이세돌 사건이죠. 알파고하고 이세돌하고 경기를 해서 결국은 전체적인 건 이세돌이 졌는데 딱 한 번 이겼잖아요. 근데 그 한 번 이긴 것 때문에 이세돌이 스타가 됐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게 한 15년 전에 딥블루라는 인공지능 컴퓨터가 있었어요, IBM에서. 이 친구는 체스만 하는 인공지능 컴퓨터인데요. 그 당시에 전 세계 체스 챔피언이 러시아에 있었습니다. 러시아에 있는 체스 챔피언하고 딥블루하고 붙었는데 딥블루가 이겼습니다. 이기고 나서 바로 어떤 현상이 벌어졌냐면 전 세계 체스 산업이 몰락했습니다. 더 이상 뭐 컴퓨터도 이기지 못하는 체스에서 뭐 하느냐. 이 알파고 할 때 그걸 알고 있던 사람들이 걱정을 했어요. 이세돌이 3판 연속 졌죠. 큰일 났다. 한국, 일본, 중국의 바둑 다 무너졌다. 왜냐면 체스가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 판을 이겼죠. 그 한 판이 나머지 4판 진 거와 상관없이 그냥 떴습니다. 중국에 그 당시에 바둑 챔피언이 있었습니다. 공식 랭킹 1위가 커제죠. 커제가 자기는 이세돌처럼 치지 않겠다. 그래서 이제 구글의 알파고가 또 게임을 했죠. 3번 해서 3번 다 졌습니다. 이제 울었습니다. 이 사람 울었죠. 그래서 결국은 알파고가 전체적으로 69전 68승 1패의 타이틀을 가지고 은퇴했습니다. 더 이상 바둑에서 이길 사람이 없다. 자, 이거는 어느 정도냐면 저 정도의 커제나 이세돌 정도 되려면 바둑의 신동이죠. 바둑의 신동을 이깁니다, 컴퓨터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팩트 중에 하나죠. 또 하나의 사건이 있습니다. 아까 제퍼디 퀴즈쇼를 우승했던 왓슨이 2년 동안 미국에 있는 한 의과대학에서 인턴을 합니다. 그래서 의과대학 특히 암에 관해서 쭉 학습을 해서 2년간 그 암에 관한 진단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임상 실험을 했던 게 뭐냐면 일본에 있는 동경대 의대, 동경대 의대면 우리나라 서울대 의대 같은 데인데, 동경대 의대에 있는 환자 한 사람을 가지고 실험을, 첫 공식 환자죠. 그래서 그 환자분이 이제 여자분, 70세 된 아주머니, 제가 70세 된 할머니 옛날 그럴 때 혼났습니다. 지금 70세도 청춘이다 그래서 70세 된 아주머니를 치료를 하셨는데, 이분이 3년간 류키미아가 백혈병입니다. 백혈병으로 인해서 약을 2개를 처방을 받고 3년간 동경대 의대를 다니면서 치료를 받았는데 계속 악화가 됐습니다. 류키미아의 원인이 보통 1000가지가 넘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백혈병이라고 진단했다고 치료받는 게 아니라 얘가 왜 생긴 백혈병인지를 알아야 이제 치료를 하는 건데, 이 2가지 약을 먹었던 환자가 계속 악화됐던 거죠. 그래서 이 IBM 왓슨이 그 첫 환자를 놓고 진단을 딱 했는데, 뭐 진단은 한 5분도 안 돼서 끝났습니다. 오진으로 나와요, 오진. 그래서 원인을 잘못 파악했다. 그래서 약을 바꿨습니다. 약을 바꿔서 3개월 만에 완치가 됐습니다. 이게 의학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죠. 의사들의 자존심에 굉장히 흠을 줬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뉴스를 보면서 가장 재빠르게 움직였던 병원이 하나 있습니다. 그 가천대 길병원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도입을 했죠. 왓슨을 도입했고 그 이후에 계속 우리나라에서 한 8군데 정도가 도입을 했습니다. 환자의 만족도 대단히 높습니다. 대단히 높고 그 보통 명의라고 부르시는 분의 오진율보다 훨씬 적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근에 이게 의료 수가 때문에 이게 이제 어떤 이유 때문에 그 우리나라의 그 인공지능을 이용한 무슨 이렇게 가이드라인에 맞지 않아서 의료 수가가 의료보험하고 좀 이렇게 뭐가 잘 안 맞아서 이제 병원에서도 그렇고 환자도 그렇고 부담이 돼서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돼 있는 상태긴 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국가적으로 IBM한테 의존하지 않고 우리가 자체 개발하겠다. 그래서 약간 또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중국에서는 이미 들어갔고요. 중국에서는 여기 뭐 샤오이, 뭐 다바이, 텐센트 같은 데서 이미 인공지능 의사를 개발해서 쓰고 있습니다. 자, 이 몇 가지 사례를 말씀드렸는데 이건 새로운 변화입니다. 앞에 말했던 3가지 룰에 의해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변화들이죠. 이게 인공지능이 추상적이지 않고 지금처럼 많은 형태로 로봇과 결합이 돼서 이제 사람들 사이에 들어옵니다. 보시면 많은 로봇들이 아이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고 청년들 대상으로 하는 게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위에 있는 거는 테가라는 건데 MIT에서 만든 건데 밑에도 마찬가지고요. 요 로봇들은 뭐냐면 자폐아들 있죠. 자폐아를 교육시키는 로봇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일반 선생님하고는 잘 적응 못하는데 이 로봇하고는 너무너무 친하게 돼서 이렇게 교육을 잘하는 걸로 나타나 있고 오른쪽에 있는 것은 이제 게이트박스라는 이렇게 로봇인데 얘는 이제 만져지는 건 아니죠. 보시는 것처럼 일본에서 팔고 있는 한 250만 원 정도 합니다. 일본 청년들이 꼭 가지고 싶어하는 머스트힛 아이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많은 청년들이 얘랑 결혼하겠다고 그래서 결혼 신청을 하고 있는 여기 이제 손정희 대표가 며칠 전에 오셨는데 거기서 만들고 있는 로봇입니다. 자, 이런 로봇들을 통해서 교육도 받고 대화도 하고 친구처럼 지냈던 세대들이 이제 오기 시작하는 거죠. 자라서 기성세대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저희가 이제 흔히 분류할 때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기존의 3차 산업혁명은 우리 흔히 말해서 컴퓨터 기술, 네트워크 기술에 의해서 사람의 단순한 작업들이 컴퓨터와 정보와 기기에 의해서 대체되는 거였는데 이제 4차 산업혁명 같은 경우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지 인공지능 학습에 필요한 빅데이터라든지 많은 것들이 결합이 돼서 점점 IT 서비스가 지능화되고 사람들이 모르는 영역에서 다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지능화 초연결 사회가 모든 분야에 관해서 이루어지는 부분들이 바로 4차 산업혁명이다. 이 4차 산업혁명을 지금 기성세대는 시작이 안 됐던 것을 시작하는 것을 보면서 지금 저희가 이렇게 지내고 있는데 지금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이게 그냥 당연하게 되어 있는 거죠. 당연히 주변에 로봇이 돼 있고 그냥 대화할 수 있고 자기가 감정적인 교류도 가능한 로봇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그런 세대들이 이제 앞으로 나오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산업혁명을 제가 쭉 정리를 해봤는데 연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사건들을 쭉 이렇게 써왔습니다. 사실 3차 산업혁명은 4차 산업혁명이 구분이 안 됩니다. 구분이 안 되는 제가 편의상 써놨고요. 4차 산업혁명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냥 3차 산업혁명이 더 발달된 형태다라고 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4차 산업혁명, 우리나라나 독일 같은 데는 명확하게 4차 산업혁명이라는 말을 사용을 합니다. 그 연도별로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가 보면 빨간 글씨가 1980, 95, 2010 이게 이제 세대 구분할 때 그 세대 구분하는 횟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보시면 X 세대가 아까 말씀드렸죠. 65년. 그 다음에 Y 세대가 80년, Z 세대가 95년, 알파 세대가 2010년을 꼽습니다. 80년에는 어떤 중요한 사건이냐면 PC의 등장입니다. 컴퓨터를 개인이 소지하기 시작했다. 이게 이제 1980년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1995년은 인터넷을 이전에는 국방용으로 사용하다가 일반인들이 마음대로 써서 사업도 할 수 있도록 선포했던 원년이 1995년도입니다. 그리고 2010년은 이제 이거를 이제 알파 세대를 이야기했던 분은 인스타그램하고 아이패드가 나왔던 해다라고 꼽는데 만약 저한테 꼽으라고 그랬으면 사실은 저는 2007년을 꼽았을 것 같습니다. 아이폰이라는 스마트폰이 처음 세상에 나온 게 2007년도입니다. 어떻게 보면 스마트폰이 4차 산업혁명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 하나인데 세대 구분이 이제 그렇게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알파 세대를 이제 구분한 자료 중에 하나입니다. 이쪽에가 Z 세대가 있죠. Z 세대, 이쪽에 알파 세대. 이렇게 구분해서 역사적으로 어떤 사건이 벌어졌는지를 쭉 나열을 했는데 실제 여기 맥클린들이라는 분이 이제 이거를 2005년도에 제안을 했고
이렇게 따지니까 알파 세대가 지금 어떤 아이들이냐면 10세면 초등학교 한 3학년 되나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3학년 이하부터는 알파 세대, 그 이후부터는 이제 Z 세대 그렇게 많이 부르고 있고요. 전 세계적으로 매년 250만 명씩 태어납니다. 250만 명. 그리고 2025년 앞으로 한 6년, 5년 뒤에는 전 세계 인구 중에 20억이 알파 세대일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디지털 원어민 세대라고 그러면은 조금 이제 아까 밀레니얼까지 넣어서 봤던 걸 요즘은 이 창을 밑으로 내렸습니다. 내려서 Z 세대하고 알파 세대만 진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다라고 부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요즘 말은 25세 이하죠. 그러니까 대학생들 밑으로를 많이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인성교육에서도 사실 가장 효과적일 수 있는 나이들이죠. 교육에 타겟이 될 수 있는 그런 나이입니다. 자, 델 컴퓨터 많이 들어보셨죠? 델에서 작년에 전 세계적으로 17개 나라의 청년들 12,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청년들뿐만이 아니라 중학생, 고등학생,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했습니다. 몇 가지 인터뷰를 조사해서 그들의 의식을 조사를 했는데 17개 나라 가운데서 아시아의 8개 국가가 들어가 있거든요. 중국, 일본, 베트남,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우리나라가 안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자리 대단히 기분 나쁘게 생각하는데 코리아 패싱을 시킨 자리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나라가 델 컴퓨터를 그렇게 많이 쓰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12,000명이 자료조사를 했는데 기대했던 그들의 의식에 관해서 기대했던 부분들이 그대로 결과로 나타난 것도 있지만 우리와 예상이 다르게 나타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가지를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 소위 말해서 이제 여기는 주로 이제 알파 세대보다는 Z 세대죠. Z 세대들은 기계하고 같이 일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원어민하고 이민자하고 제일 큰 차이점이 뭐냐면요. 언어에서도 그렇죠. 이제 저도 원래 이제 한국에서 태어나서 저는 학부 석사 박사를 다 한국에서 했기 때문에 영어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어서 나중에 이제 교수하고 연구년을 이제 외국으로 갔을 때 항상 모든 그 들리는 영어는 한국어를 통해서 중간에 번역이 돼서 나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실시간 토킹이 잘 안 되는 거죠. 이게 디지털 새로운 환경들을 접했을 때 이게 아니어도 내가 10년 전, 20년 전에는 내 방식대로 일했던 게 있는데 라고 생각하고 자꾸 그거를 생각하는 세대들은 이게 이민자 세대입니다. 디지털 이민자 세대. 원어민, 원주민 세대는 뭐냐면 그냥 그거밖에 없는 거예요. 원래 그걸 써야 되는 거고 그게 안 되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해야 되고 요즘 나오는 인공지능 프로그램들을 이용해서 학습을 시켜야 되고 하는 거가 당연한 거죠. 그게 불편해도 그걸 써야만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도 다른 방법을 선택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기계와의 파트너 시대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이 Z세대가 89%고요. 이제 요즘 이제 팀 구성하잖아요. 팀 구성할 때 팀원의 한 파트로 컴퓨터가 반드시 돌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세대가 바로 이런 세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아버지 어머니 세대에 비해서 그 기성세대들이 가지고 있었던 많은 편견, 차별 이런 것들이 앞으로 이런 기계를 사용하게 되면 상당히 많이 없어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시면 아까 제가 왓슨을 이용한 치료 이야기했잖아요. 왓슨이 이 치료를 하면 이렇습니다. 이 친구한테 이 환자한테 추천하는 그 치료 방법이 탁탁탁 나오거든요. 환자의 경제적인 상태 고려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조건 치료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을 탁 제시합니다. 그게 의료보험으로 해당이 안 돼도 얘는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 의사들은 이게 의료보험이 되는지 안 되는지 판단하고 그다음에 환자의 경제적인 상태를 봐요. 이게 뭐 몇십억이 드는데 그걸 지불할 돈이 안 되는 사람한테 몇십억짜리 치료를 소개하는 거는 또 오히려 잔인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예 추천도 안 합니다. 그런데 인공지능 컴퓨터 왓슨은 그냥 그대로 리스트를 쫙쫙쫙 확률 통계로 내줍니다. 그 다음 이제 사람이 선택한다는 거죠. 그래서 길병원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의료 정의가 드디어 구현되고 있다 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소비자 입장에서 볼 때는 과연 그게 정의인가 뭐 이런 게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면 그런 이야기 하죠.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선입견과 차별이 기계를 사용하면서 컴퓨터를 사용하면서 많이 없어질 것이라는 이제 그런 기대를 사실은 가지고 있는 세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회사를 선택할 때 나중에 내가 취업할 때 소위 말해서 첨단 장비나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회사에 갈 거냐 아니면 그렇지 않은 클래식한 회사에 갈 거냐라고 할 때 91%가 다 최신 기술을 활용하는 회사에 들어갈 것이다
싶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회사에 가서 나도 역시 최신 기술을 활용하고 싶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인들 스스로 기성세대에 비해서 우리는 뭐 어떤 거든지 기술을 새로 배워서 활용할 수 있고, 기존의 사람들이 내부적으로 가지고 있는 창의력, 논리력보다 오히려 이런 비기술적인 역량보다 기술적인 역량이 더 뛰어나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아버지 어머니 세대보다 우리가 훨씬 더 창의력은 덜 뛰어나고 의사소통력은 덜 뛰어날지 몰라도 기술 쓰는 거는 훨씬 더 자신 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이 세대들입니다. 네, 이제 의외의 부분들이 이 부분이죠. 이 친구들은 맨날 채팅하고 온라인으로만 대화할 줄 알았더니 의외로 이렇게 합니다. 직접 소통하고 대화하기를 원했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전화보다는 만나서 이야기를 하기를 원했고, 그 다음에 재택근무하는 것보다는 회사에 근무하고 개인 근무보다는 팀 근무를 원하더라. 이게 이제 인성교육에서 사실 포커싱을 많이 맞추고 들어갈 수 있는 근거 중에 하나입니다. 이 친구들이 디지털 장비 속에서 자랐고 디지털 장비가 당연하고 생각했지만, 이제 이걸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오히려 편리한 것보다 효율성이 우선인 아이들입니다. 편리하긴 편리하지만 이게 비효율적이면, 그러니까 10번 카톡하는 것보다 한 번 만나서 이야기하는 게 좋다고 생각이 되면 그게 더 효율적이라고 그러면 그걸 선택할 수 있는 세대다라는 이제 그런 설문의 결과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거에도 많은 부분들이 이렇게 자료가 있었는데 제가 이제 몇 가지 정리해 보면 이렇습니다. 오른쪽에 파란색은 이제 인성교육을 할 때 저희들이 감안을 해야 되는 요소라고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른쪽은 오히려 디지털 네이티브들을 위한 특성, 그들의 특성. 이제 왼쪽이요. 오른쪽이 이제 이모그런트라는 저희들이 가져야 될 자세를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디지털 환경 가운데서 태어나고 그게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역시 저희들도 그들한테 클래식한 방법을 요구할 게 아니라 저희가 디지털 역량을 높이고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역시 그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접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제 권위의 문제는 뭐냐면 아이들 세대가 사용하고 있는 부분들, 어른 세대가 용어조차도 모르고 그들이 뭘 관심을 두고 있는조차도 모른다 보면은 이게 권위의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아이들 수준까지는 아니지만 아이들을 이해하려고 하는 디지털 역량, 디지털 디바이스에 관한 지식들을 가르치는 것도 인성교육하는 데 소통의 접점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이들은 스스로 검색합니다. 유튜브에서 알아서 검색하고요. 주제만 딱 주면 자기들이 알아서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저희 경영에서도 그런 이야기 합니다. 요즘 10대, 20대한테 마이크로 매니징 하지 마라, 이거 해라 저거 해라 사소하게 사사건건 말하지 마라, 그 대단히 싫어하기 때문에 마이크로 매니징을 하지 말고 오히려 코칭을 해라, 동기부여를 하고, 그러면 자기들이 알아서 자료도 찾고 자기들이 알아서 솔루션도 가져오고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사회의 변화를 기대합니다. 그리고 뭔가 신고할 게 있으면 신고합니다. 초등학교에서 애들이 막 신고하죠. 우리는 이상한 생각하면 얘들은 그냥 분위기가 그렇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자기들 직접 참여해서 신고도 하고 솔루션을 풀어가는 거기 때문에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열심히 올리면 또 반응이 오는 걸 또 체험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들한테 선택에 따라서 뭐가 바뀔 수 있고 그게 어떤 조직의 의미가 있는지를 설명을 충분히 해주면 그들이 그런 선택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 세대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각들이 다양합니다. 다 개별화된 거죠. 다 개발화됐기 때문에 인성교육을 시키거나 접근할 때도 다양성을 인정해야 됩니다. 워낙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다양성을 인정하고 의도한 대로 움직이지 않아도 그들을 포용해 줄 수 있는 포용성이 상당히 많이 필요하고 유연한 접근이 많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제 맨 마지막에 나왔지만 온라인에서 주로 활동하는 세대들이지만 오프라인에 대한 관심도 대단히 많고, 그게 만약 더 효율적이라면 충분히 오프라인 방법을 선택을 하는 세대들이다. 그러니까 이 직접 대면을 통한 방법들을, 대면 모임들도 역시 같이 활성화시켜서 그들에게 그게 더 효율적이라는 동기부여를 해주면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인성교육은 이제 이 디지털 네이티브를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다른 어프로치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요즘 이제 디지털 시티즌십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많이 이야기하고, 이 뒷주제도 아마 그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민성 교육 측면에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고, 또
디지털 역량이라는 또 팩터를 뽑아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냥 전통적인 방법에 의해 디지털 환경을 활용한 인성교육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싱가포르에서도 디지털 코오션트라고 해서 디지털 역량 지수를 가지고 이제 컨텐츠도 만들고 측정도 하고 우리나라 말로 번역돼서 나오기도 했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이 DQ 연구하시는 분들이 계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통해서 인성교육을 그중에 중요한 역량 중에 하나로 집어넣어서 앞으로의 새로운 이제 디지털 시민의 새로운 세대로서의 역량들을 기르는 차원에서 인성교육을 접근하는 방법들이 또 좀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 뒤에 주제에서도 한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는 이제 자꾸 이 윈도우 창이 밑으로 자꾸 내려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부모 세대나 기성 세대가 전혀 생각하지 못할 만큼의 빠른 기술 혁신들을 체험한 세대이기 때문에 일단 인성교육을 타겟을 맞출 때는 이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에 대한 이해가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그들이 경험했던 디지털 기술에 관한 체험이 대단히 중요하고, 환경을 역시 공유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막연히 가지고 있는 선입견이 아니라 진짜 그들의 생각들을 조사하는 데이터를 더 많이 축적을 해야만 저희가 시행착오를 줄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전반적으로 인성도 중요하지만 인성을 하나의 이제 시민성의 한 파트로 봤을 때 시민성과 연관지어서 좀 더 크게 접근하는 또 그런 접근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제가 이제 준비했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뒤에 주자에서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